안녕하십니까. 이그잼 영양평가 연구소 소장 김윤신입니다. 자, 여러분 교환 나눠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이 앞으로 영양평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고마워요. 모든 운동에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다 하는 얘기예요. 뭐 바둑을 두든 운동을 하든. 그래서 영양평가가 다 뭔지를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영양평가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눈이 트이고, 그래서 뉴스, 신문 이런 걸 볼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특히 잘 보는 게 뭐냐면 아침 9시부터 10시에 강의 없을 때 돌직구쇼 있죠. 그 돌직구쇼를 보면 변호사, 동아일보 무슨 차장, 그 다음에 전직 국회의원, 기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감명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2011년 이후 이렇게 늦게 영양평가가 늦게 도입이 됐나, 이제 좀 만시지탄한 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거 제가 이미 두세 시간 찍어서 이제 영양평가에 대해서 올려놨지만,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커리큘럼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1페이지 보면 대상은 지방정부, 중앙정부, 또 17개 시도교육청의 5급 승진 주가 되겠습니다. 또 4급 승진 대상자가 이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인가 없어졌더랬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에 교육학 같은 것을 하고, 또 옛날에 일반 그 시군구까지 전부 행정학 같은 것을 해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영양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영양평가 심사라고 하죠. 시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양심사제다 그러거든.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 수행평가하고 100% 똑같아요. 그래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수행을 시켜놓고 그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선생님이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치 우리 롤플레이, 역할 시행이라든지, 내가 이따 구체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인터뷰가 됐든 서류함이 됐든 실제적 상황을 주고 시합을 시켜놓고 거기서 딱 보면 어떤 애가 도전의식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애가 체육의 기초 개념을 잘하냐, 요걸 그냥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찰로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은 누가 하냐면 되게 그 발표된 걸 보면은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엄청난 성적을 올린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때 이름을 날렸던 그 공무원도 들어가지만은 심리학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심리학자나 외부 인사가 딱 들어가 가지고 발표면 발표, 또 서류함에서 어떤 글을 써낸 거, 보고서, 사례연구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써낸 걸 간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눈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복수평가에다가 실제 산출물을 기획 보고서라든지 오랄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실제 산출물을 가지고 딱 보니까요, 그 역량이 타당도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검증이 돼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자, 집에 자제분들의 친구가 왔다고 합시다. 아마 같이 밥 먹으면서 한 3분에서 2분 정도 말 딱 해보면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있고 걔가 뭔지 다 판단을 다 내려버리시죠. 그런데 하물며
이 평가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글, 말을 보고 발표를 금방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서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들, 그 요원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내가 요 HID라고 있어요. 그 출신이니까 내가 하는데 북파공작원이라고. 근데 거기는 머리도 좋아야지, 신체도 좋아야지, 상황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위장술, 변장술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가 좀 상당히 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향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잠깐 왜 그러셔? 누구? 그래서 고향으로 잠깐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내가 말하냐면 특수부대 요원들의 역량이 그 인사위원회나 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역량평가 평가 내용하고 100%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교도관이 변장을 해요. 그래갖고 누구로 참여를 하냐면 우리가 역할평가에 참여자가 직접 그 참여해서 집단 토론을 한다거나 롤플레이 한 것과 똑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 아이의 모든 능력을 다 보는,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도입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 도입이 될 때는 요건데, 여기는 이제 수행을 중시한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수행 속에서 드러나는 역량, 컴피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지식을 반대로 쓰여, 이게. 그러니까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아느냐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요, 많이 안 사람과 잘 가르친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 저 주변에 그런 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 하버드 대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나 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나 같은 경우는 공부 엄청나게 했는데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집안관리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여기 지금 역량평가에서 전부 그거 말 반드시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바뀌어버렸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의 지식을 많이 안 사람을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보고요,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뭐임을 아느냐가 아니라, 요것은 뭐냐, 요것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지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역량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뭐임을 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뭐뭐 할 줄 아는가, 뭐뭐 할 줄 안다, 요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뭐 할 줄 안다가 뭐냐,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문제 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말로 표현을 할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깝다? 그거? 요걸 가져와. 그러면 자꾸 내다보니까 내가, 그러면 누구를 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안 받으신 분? 그래. 내가 신경 쓰여서 말이지. 고마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꼭 알아주세요. 아느냐는 바탕인데, 그걸 이용해서 뭐뭐 할 줄 아느냐, 이게 역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학교도 수행평가가 도입이 됨과 동시에 17개 시도 또 우리 많은 중앙부처 지방정부에서 이런 역량평가를 도입하기 때문에 4급까지는 4급 에로의 승진 대상자도 전부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오늘은 이제 이러지만 앞으로 이 얘기가 많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날짜는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그 역량평가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이제 서류함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또 어떤 지역을 보면 이제 이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사례 연구를 또 본 데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한 30페이지의 책을 줍니다. 가지고 그 30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보고서를 써내라고 하는 이런 사례 연구 또는 사례 발표.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시청 같으면은 서류한 기법과 역할 수행을 또 봅니다. 롤 플레이다 그래가지고. 또 뭐 이제 저기 경기도 인천교육청은 이제 그룹 디스커션, 집단 토론, 또 뭐 전북교육청 이런데 면접, 인터뷰, 막 이런 것으로 봐요. 그런데 구체적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건 다 비슷하지만은 조금씩 그 방향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토요일, 일요일을 주된 시간으로 까는데 토요일은 서류함 기법하고 역할 수행을 하고 일요일은 기획보고서와 기타를 깔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는 개조식으로 쓴다 요 차이만 있고 요것은 이제 기획보고서로 쓴다 이런 거 있고 요것은 기획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요건 구두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글로 쓸 것을 말로 한다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6명, 10명 소그룹으로 어떻게 맞춤식 한다 그게 아니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대집단 수업을 80% 원칙으로 하겠어요. 그것의 이점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7시까지로 하되 주중반은 이제 미어 넘칠 때 우리가 사실 뭐 300명 들어가는 클래스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저 1층에 그것까지 차고 또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주중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목표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아까 방금 말했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역량평가를 2번 응시했던 처음으로 응시하던 간에 도대체 역량평가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 학원에 다녔을 때 여러분이 바쁜 시간을 내서 또 돈을 냈고 이렇게 와서 들을 때 도대체 여기서 뭘 길러주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딱 요약을 하면 2개입니다. 왜냐하면 역량평가 자체가 2개를 물어봐요. 하나는 내용,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폼입니다. 폼. 포맷. 요건 이제 컨텐츠인데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해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밀가루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하나의 주조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 때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딱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떠한 밀가루를 넣어도 붕어빵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남북한의 대화 문제도 여러분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장관급이 딱 가는데 북한에서는 머리 써가지고 차관급이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장관급과 차관급이 앉아버리면 우선 이 형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요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내용은 지식에 해당이 된다면 형식은 이제 글쓰기, 말하는 기법,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초반전에 말했던 거 주변에 박사학위도 땄고 굉장히 또 사무관으로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 집필활동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남하고 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어눌하고 또 그 다음에 옛날 그 우리 선생님들도 성문 정통 종합영어 서천 봐봤죠? 그분을 어느 학원에서 모셔왔어요. 처음에 2,000명이 왔답니다. 뭘 봐버렸냐면 요걸 본 거예요. 성문 정통 종합영어 저자가 오니까 2,000명이 왔어요. 6개월 만에 20명으로 줄었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도 반듯하게 보고서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내가 길러준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형식에는 뭐냐? 형식은요, 딱 요약을 하면 어법, 표현력. 그러니까 이게 역량이라는 것이 종합 능력입니다. 어법과 표현력을 가르쳐 주고요. 요거 구체적 설명은 좀 이따 하고, 이제 내용에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방금 전에 서류안기법,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발표, 면접, 인터뷰, 롤플레잉, 이게 전혀 형식이 달라서 그러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인식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기획 능력, 세 번째 조정 능력, 네 번째 변화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 마지막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남한테 표현한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게 전부 하나에서 기일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말을 하나 해주려고 그래. 자부심을 기른다. 자부심. 나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석에서는 사투리가 많습니다. 내 고향이 전라도거든. 사투리가 많고 또 억양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역량평가를 하면서 될 수 있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내 모델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나운서들이나 언론인들이 모델인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느 분야에 역량이 있을 때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부심은 항상 변화, 체인지. 버락 오바마가 is change, is different, 뭐 그것 가지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만이 특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의심을 해본다. 예를 들면 공직에 25년, 30년 있는 여러분들이 베테랑이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너무 틀에 박혀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아닌 내가 여러분의 글, 또 여러분의 표현 방법, 여러분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력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정통일지 몰라도 나는 더 창조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수행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어떤 사례를 주고 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배심원 제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농약 사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배심원들이 누가 간지 아세요? 찐밥집 아줌마, 옆에 배추장사 아주머니, 나와 같은 학원 강사,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근데 판사는 법의 경도가 돼요. 근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봐서 요건 guilty, 유죄다, 요건 no guilty, 무죄다, 이걸 판단을 딱 내리면 거기에서 다수결에 따라가 버려요, 판사가. 그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가 있는데, 이 변화는 틀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때 기존에 해왔던 글쓰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어떤 업무 처리 방식,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하죠. 표준 업무 처리 절차. 여기에 의심을 가하고 이럴 때 변화가 오고 이럴 때 발전이 온다. 그러면 자부심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이런 역량을 갖추면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60분 강의만 듣고 나갈 때 아마 굉장히 좀 긍지가 좀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직에서 남다른 그 어떤 기획서를 낸다거나 또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해결을 위해서 막 이빨 흔들려 가면서 2달, 3달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뿌듯하듯이 그런 것이 얼마나 오늘날 중요한 능력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은 이런 것이 길러져야 돼요. 첫째가 문제 인지 또는 문제 인식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100명 있으면 90명은요 하늘은 왜 푸르냐를 고민하지 않고 지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두 명은요 왜 하늘이 푸른가를 고민합니다. 이것을 감수성이라고 해도 되고
민감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창의성의 가장 기본으로 본 겁니다. 자, 문제인식 능력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 자료 제시를 주어. 뭐 다시죠. 서류한 기법은 뭐 항의 전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 부하, 팀장, 상관, 어떤 이메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신문의 사설, 또 신문의 어떤 시론, 이런 것이 30페이지나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데 그것을 읽고 거기에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 이걸 내용 파악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 문제 인식 능력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집에서 어떤 아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아빠 A를 가리키면서 불만을 토로할 때 여러분은 이 녀석이 A 때문에 불만이 아니고 B 때문인데 그것을 돌려서 말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금방 알아차리죠. 또 누가 속된 말로 자잘한 머리 쓰면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할 때, 또 하급자가 업무 분장을 놓고 불만을 터뜨릴 때 이것이 진정한 불만이 뭐냐, 그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연구나 사례 발표나 서류한 기법에서 해결 방식이나 롤플레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걸 평가하자는 평가한 것이죠. 그러려면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 그래서 이제 문제 파악 능력에는 학자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내용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기획 능력이다. 기획은 어떤 수단을 마련한다 그 말이고, 정책은 방침, 포괄적인 방향을 의미하는데, 이 정책 기획 능력은 정책을 기획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안 선정 능력이에요. 대안 선정.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방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는 민원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럴 때 그 민원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만든다거나 어떤 대책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협상물을 준다고 할 때 대안을 선택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건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그 대상자가 정신병질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결혼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자제분들 못 하죠. 왜냐하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선결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이 10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창의적 대안이라고 해도 이것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거나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은 실행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한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 돈이 좀 없네. 돈이 좀 없어. 이런 것은 필요하고도 충분할 때 돈까지 많으면 좋겠지만은 돈이 없어도 너무 사람이 반듯하면 결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대안을 고려할 때는 여러분은 이런 걸 외우고 다녀야 돼. 무엇을 따져야 된다 항상?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를 딱 봐.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결혼을 할 때 씁니다.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차 한 대 살 때 아내하고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1억 원짜리 뽑고 싶은데 아내는 정신 있냐 없냐 이럴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딱 써서 아내를 설득하면 아내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흔히 영양평가를 구체적이고 중구난방식으로 각종 사례를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 기본 틀이 있습니다. 기본 틀. 그래서 이런 것을 강의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교안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이것이 한 60개, 70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결정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학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우리 아까 상담했던 우리 원장선생님도 잘 알고 있지만요. 이 소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반드시 공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런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의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무슨 능력을 길러주느냐? 모든 역량평가의 협의 조정 능력. 여기서 키워드가 조정입니다. 조정 앞에 뭐가 붙어있냐? 합리적 조정이죠. 이 조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서로 이해가 다른 갈등을 이렇게 통합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갈등관이 서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해요. 갈등은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예,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데 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갈등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 북한처럼 겉보기에 갈등이 없는 조직은 말이죠. 발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렛이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갈등에는 건설적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요. 갈등을 조성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그러면 조성하는 능력에, 여러분이, 여기 보십시오. 서류안기법에 이런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팀장인데 우리 팀원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독선적이고 팀장이 당시 너무 독선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불만을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해결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내가 너무 갈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 갈등을 억압만 했구나. 그러니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달이 안 되니까 불만이 오고 팀의 단합이 안 되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는 갈등 조성 정책을 쓰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잘 모르죠. 그러면 갈등 조성이 뭐냐면 우리 공직에 제한함이라든지 창안제도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런 제한함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사설학원에서도 그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원장 선생님이 학원의 갈등을 알아야 발전이 오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한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한함을 만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심지어 어느 강사의 머리에 너무 포마드를 많이 바르니까 너무 노인 같다. 이런 것까지 다 와요. 근데 어떤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 선생님이 간이 적으면 그 제한함을 지워버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서류안기법이나 이런 게 전부 갈등 조정 방법인데, 갈등 조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 갈등과 소극적 갈등. 소극적 갈등은 뭐냐? 갈등을 줄이는 거. 적극적 갈등은 뭐냐? 건설적 갈등을 발휘하도록 조성하는 거. 그것이 뭐냐? 제한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이게 하나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갈등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함으로써 이런 갈등 조정 능력을 길러주겠어요. 그러니까 탁 요약을 하면 이론과 실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론이 없이 실제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 비유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역량평가가 이제 우리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김민신 하나 딱 쳐보면 나의 전적 삶 역사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이런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이 역량평가 강의를 또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부족한 이론을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또
나한테 부족한 실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충할 것이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문제를 적어내라. 아무렇게나. 그러면 그걸 내가 수렴해서 그놈을 사례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풀어서 또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인데 이따 교수 방법에는 요게 먼저 나가요. 실제와 이론.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관련 이론을 요 교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눠주면 여러분은 왜 해결책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째서 보고서 작성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고 서류한 기법에서 이렇게 들어간구나 라고 그 근거를 이론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 해결 방법도 5가지 6가지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문제 해결, 설득, 협상, 정치 이렇게 4가지로 들고 있는 학자가 있어요. 행정학자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하나 딱 물어볼게요. 자, 엊그저께 무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문제 해결, 협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과 설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이제 이건 누구 편을 달라던 것이 아니고, 어떤 범법행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놓고 갈등을 했다. 그럴 때는 문제 해결이나 설득이란 말을 쓰지 않고 협상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노사 간의 타협, 여야 간의 협상, 여기는 반드시 정치를 씁니다. 그 정치가 뭐냐면 여론에 흘리죠. 여론에 흘려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노총인가요? 거기에 한 누구라는 그 위원장 그분은 여론에 흘렸죠. 근데 여론에 흘려가지고 여론이 민주노총 쪽으로 흘러버리면 정부는 이번에 체포를 못해. 근데 정부도 여론에 흘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여론에 흘렸거든. 근데 대다수 여론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정부 쪽을 지지해. 그러니까 저게 체포한 거예요. 그런 것을 팔리틱스,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우리가 어떤 갈등 해결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과 실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환인데요. 여기에 모이면 뭐가 된다? 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화관리 능력. 여러분 옆에 읽어보세요. 변화관리 능력은 우리 행안부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행자부이 발표를 했는데 글자 그대로예요. 변화관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의사 결정 능력인데 지금은 너무너무 변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내일에는 나쁜 것이 되고 오늘 이건 잘못된 방식이다 그러는데 일주일, 한 달 후에는 이게 옳은 방식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광속 변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처했을 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근데요, 변화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소극적이야.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어디가 변화가 왔어. 그러니까 막 그때 그냥 술 끊고 채소 먹고 해도 늦어. 내가 요대로 가면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알고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조직 구성원한테 전파를 해야지. 이걸 비전을 제시한다 그래. 무엇을 제시한다? 비전. 자, 여러분이 봐봐요. 변화 관리 능력 옆에다 이것만 하나 써줘 봐봐요. 비전을 제시한다 한번 써놔 봐봐요. 너무나 많이 쓴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비전이 뭐냐? 대답을 잘 못 얻었죠? 이게 이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역량평가를 하는 순간 제일 좋은 놈 국어사전 하나 사야 됩니다. 집에 가서 딱 살 것이 뭐라고? 국어사전을 좋은 걸 하나 사야 돼. 사실 삼겹살 한 번만 안 먹으면 사거든. 그래서 국어사전을 무조건 찾아보세요. 그래서 비전은 뭐냐면 미래 전망이야. 미래 전망이요. 그래서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지금 삼성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삼성이 없어져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가까운 비전이죠.
그래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중국과 우리와의 기술 차이가 3년이야. 근데 중국에 우리가 없는 엄청난 자원과 인력과 저임금이 있어. 그러니까 고름하고 딱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버리니까 1년 내에 우리는 중국한테 먹힙니다. 이제 삼성의 금손을 못 접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이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오래전에 1998년에 김영삼 정부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정치가 사류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는 적어도 조그마한 팀장이라면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2달 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날리고 급기야 조그마한 이런 실수가 우리 청 아니면 우리 어떤 도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징계라는 단두대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통렬을 할 줄 아는 여러 것이 변동 관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변동 관리 능력은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한다 그 말이 아니라 미리 변화를 예측을 해서 직원들한테 가야 할 길을 딱딱딱 제시해 주는 거. 이것이 뭐다? 변화 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사 결정 과정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에는 여러분 봐봐요. 2가지 능력이 필요해. 정확한 환경과 정확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우리 서울시청이 됐든 시도교육청이 됐든 여기는 지금 서울시청분도 있고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오셨지만요. 모든 역량평가의 방법은 바로 의사결정 능력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환경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왜 발생했는가?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환경은 남이거든? 예, 이제 이걸 좀 지워야겠는데, 환경은 누구? 남이야, 남.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환경이야. 나와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반대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최고 관리자의 지시 명령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장점이 있죠. 예,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한 기법이나 뭐 롤플레이가 전부 그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 민원을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일이 발생한 거. 그래서 내 팀은 말 잘 듣고 유능한 A라는 계장한테 명령을 준 거예요. 네가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올라니 2주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다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쩝니까? 민원인은 한 차례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아까 팀장이 해외 출장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나 하고 이미 다른 제3의 민원인하고 계약을 맺었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갑자기 계약을 맺고 돈도 상당한 정도 지불을 했는데 이제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그 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쪽 민원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게 하자가 없는갑다. 또 당신이 구두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계약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돈이 투자가 됐노라. 자, 이럴 때 앞으로 2시간 내에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럴 때 뭐 그냥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포맷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 이론을. 그래서 내가 잘한 일, 못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한 일이 또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잘한 일, 못한 일, 나의 장점은 상대방의 단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랬을 때 해결 전략, 요랬을 때 해결 전략, 이랬을 때 해결 전략, 이런 4가지의 방법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논거하에 딱딱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한 기법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사례연구가 됐든 사례발표가 됐든 후속 인터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대안 2보다 대안 1이 나은 것 같은데 왜 기아는 대안 2를 선택했습니까? 그 논거가 뭡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서 말을 해야 돼. 여기서 하나 여러분한테 내가 아까 말해줄 것이 뭐냐면 행답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영양평가는 정답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수십 개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사고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이냐 그럴 때 이건 절대불변의 노란색이지만요. 이걸 나는 파란색이라고 한다 해도 농거가 맞으면 영양평가는 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임기응변력.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해하자 그랬는데 내가 아까 영양평가의 평가자에 누가 들어간다고 했나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친소관계에 따라서 객관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이미 여러분과 안면이 없는 사람 또는 애주업체한테 주거든. 근데 그 애주업체의 대다수가 거시기가 들어갑니다. 심리학자. 그러면 심리학자는 뭐라 하냐면 역할 수행에서 그런 걸 평가할 겁니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 중에 그 포맷에다 딱 놔도 뭔 오류란 것이 있거든. 우리 말 중에 이걸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런 말을 누가 쓰냐면요. 자수성가한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경찰청장이 된 이런 입지전적인 사람이 자기 신념을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이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든 롤플레잉이든 내가 가장 중점을 둔 게 롤플레잉이거든. 근데 이런데 말을 딱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보면 3초에 하나씩 이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거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토론할 때 상대방이 기하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제 경험은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작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에서 상처를 입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텔레비에서 봤죠. 트라우마. 예, 그것이 이제 기억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한테 특수한 건데 이걸 너무 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 우리가 옛날 시험을 볼 때 사무관들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양평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른 동료들하고 이 얘기하니까 내가 방향이 틀렸다네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보다는 요 답이 낫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유도를 합니다. 자기 답이 맞다고 유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범죄 수사를 할 때 A라는 베테랑 형사가 자기 과신에 빠져서 자기 과신의 오류에 빠져서 이놈을 범인이라고 찍어놓고 모든 정보 수집을 얘가 범인임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정보만을 수집을 해. 이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래요?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편향.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이론 강의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롤플레잉을 하든 서류한 기법을 하든 당신의 발표에는 또 당신의 글에는 이러이런 오류가 4간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을 해.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대학 교수가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 글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갑자기 뭐 글을 하나 써더래라.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능력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내가 뭐 요거 봐봐요. 말로 올 수도 있죠. 또 글로 올 수도 있죠. 말로 오면 듣기 말하기고 글로 쓰면 읽기 쓰기입니다. 예, 우리가 읽는 방법은 자 여러분 신문 볼 때 여러분 신문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제목부터 봅니까? 내용부터 봅니까? 예, 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상향식, 하향식 이런 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아까 발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롤플레이, 발표 능력을 본다고 그러는데 말에도 순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은 대화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팀장인 나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불만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노크 딱딱합니다. 앉아. 그럴 때 첫 마디가 자기의 입장을 변호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일단 실패한 거예요. 자, 지방세과에는 넥타이를 풀어놓고 가야 한답니다.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이 와갖고 이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세과 같은 데는 민원인들이 아주 격한 반응을 하는데 그때 말 한마디, 공감하는 말 한마디, 이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그러니까 설득, 해석 이런 것은 한참 늦게 들어가야 돼. 제일 첫 번째는 것이 뭐냐면 경청이야. 경청과 침묵,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요? 공감적 이해.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께서 그렇게 흥분하는 것은 나라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래야지.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는 딱 보고 말의 순서를 바로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좀 어렵게 말하자면 우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그것이 이제 침묵과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적 이해. 그렇겠군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것을 해서 명료하게 보고 나서 마지막에 해석을 가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좀 어렵지만요. 이제 그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을 지적한 것을 컨프런테이션, 대질이라고 합니다. 대질. 우리 원고와 피고가 다르면 대질을 하듯이 그런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술, 요 순서 외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그럴 거예요. 뭐 롤플레잉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발표를 하든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 아까 우리 김 회장님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 의사소통에서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조금 한 7, 8분 쉬었다가 이제 한 40분 강의를 해서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그거 좀 이렇게 내일 주반하에 안 가볼 수가 있어. 좀 잘 적어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목적 중에서 이제 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을 강의합니다. 뽕. 저도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지금도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많이 날새기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요즘 컴퓨터는요, 띄어쓰기가 틀리면 자기가 딱 맞춰줍니다. 뺑 이렇게 환타지를 울려주면서 고쳐주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획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한글 맞춤법을 통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기초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 알맞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가 좀 알맞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알맞은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오류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띄어쓰기에서 도로상에 널려있는 전단지 또는 뭐 이론상의 이유, 통신상 이유, 이것도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띄어야 돼. 즉 윗상자죠. 윗상자. 장소의 뜻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띄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론상 또는 뭐 학문상 또 여기 나온 것처럼 통신상 어려움 이런 것은 장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붙여야 돼요. 너무너무 웬만한 보고서 하나를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오탈자가 있으면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고요. 또 이런 것을 분명히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번은 우리는 이제 정보부대거든. 그래서 사장, 전무 여러 개 부르는데 한 번은 완스타 사장이 딱 부릅니다. 아마 중령이가 됐을 거예요. 야 임마 너는 보고도 모르고 통보도 모르냐? 왜냐하면 그 정보 그 류군한 그 당시 저 사령관님이 투스타야. 근데 거기에요 다음과 같이 보고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통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석상에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야 너 별 하나 어떻게 달았어? 갖고 그날 아주 완전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사람한테 보고 올 때 이럴 때는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맞춰서 품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부호 있죠. 문장부호.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때 옛날에 우리 여러분 배울 때는 가운데 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을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는 게. 근데 컴퓨터로는 좌판에 가운데 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눌러가지고 특수부호 들어갔고 이건 사고의 흐름을 깨버리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개정이 돼. 이것도 원칙인데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도 책을 많이 써보지만 줄임표를 표시할 때 몇 개를 썼죠? 이렇게 가운데 점을? 반드시 6개를 써야만이 줄임표가 돼. 근데 가운데 점 아까도 말했지만은 특수보 찾아서 써야 되니까 불편해.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마침표 있죠? 컴퓨터 좌판 여기 맞춤표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획서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거 있거든. 한 10개 정도. 또 여러분이 흔히 범하는 것에 옛날에 우리 책 이름에는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책에는. 근데 이것도 특수부호에 찾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지금은 큰 따옴표로 대신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말한다거나 뭐 조선일보 이런 신문사 이름을 말할 때 굳이 여기 가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런 말을 딱 듣고 여러분이 돌직구쇼나 어떤 뉴스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론사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까 돌직구쇼를 얘기했고 의사소통 능력에서 내가 이 말을 빠뜨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있고 몸동작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들 이 얘기한 거 보세요. 누가 말을 하면요 몸을 그쪽으로 틉니다. 이렇게 열이면 다 트요. 이렇게 반드시 몸을 이렇게 틉니다. 그래서 그런 비언어적인 것도 봐요. 그래서 민원인을 대할 때도 우리가 누가 올 때 살짝 누가 말을 하면 이 사석에서도 그래. 누가 뭔 말을 할 때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짓은 진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할 때 몸을 같이 돌려주면요 상대방은 감명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품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나오는 여성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금희. 나는 그 길을 최고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은 이런 대학 교수님들 나와서 뭐 강의할 때 뭐 저희 나라 어쩌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란 말씀이죠. 이렇게 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천박하지만 욕을 안 해도 격식과 품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서양 학문에서는 엄청 강조합니다. 이 동양하고 서양은 마인드가 달라. 동양은 논어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말을 잘 꾸미고 얼굴색, 공단이 말씀이야. 말을 잘 꾸미고 얼굴색을 자주 변한 사람은 어진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버려. 그래서 우리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말을 나가 저렇게 잘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탁 의심을 합니다. 근데 서양은 전혀 그걸 안 해요. 말 잘하는 것을 최고로 하고 이 말 꾸미는 기술을 역사적으로 2500년 전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양평가할 때 채치원의 토황소 경문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암기를 나는 시킵니다. 그 글을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이거든. 그 글을 읽어보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한테 감명을 주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외우고 다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이 표현의 방법에서 꼭 알아줘야 할 것이 뭐예요? 간결, 명료, 풍부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바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무조건 간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요. 주관식 문제를 써라 그러면 꼭 그 양반 한 말이 있어요. 앞면만 쓰시오 그래요. 앞면만 쓰시오. 근데 내가 엄청 준비를 해갔어. 그래갖고 앞면만 써 것을 2개 답안을 받아가지고 쪽집게로 찍어가지고 뭐라고지 이거 화치켓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C+를 받아갖고 내가 진짜 우리 교수님실에 쫓아간 적이 있어요. 제 장학금을 타야 합니다. 근데 왜 점수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앞면만 써라고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자네는 입에했네. 다음에 잘릴 테니까 돌아가게. 딱 한마디로 내가 나왔어요. 그로부터서 20몇 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교육학 임용 논술을 또 가르치고 이번에도 내가 최고 먼저 답을 올려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중시한 것이 간결이고 청와대 비서실, 그 다음에 전북교육청, 서울시 이런 데서 다 보고서 작성의 요령을 발표해서 책자로 다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간결이에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이 기술이란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적확한 용어를 쓰면 말이 잔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적확한 용어. 그러려면 여러분은 적확한 용어를 어떻게 하느냐? 국어사전이 일상화돼야 되고 신문 볼 때 눈여겨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를 가야 합니다. 클릭을 해서 자주 가가지고 자기 그 정책은 내면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재죠. 문의가 왔어요. 책으로 하냐고. 그래서 이것은 책으로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아니고 실제와 이론 이렇게 된 것은 여기서 실제는 뭐냐면 이제 기출문제 또는 내가 만든 애상문제 그 다음에 나는 전국 최초로 이걸 제안한다고 그랬죠. 교수님 이것 좀 다뤄주세요. 하면 우리 학원으로도 좋고 내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럼을 가지고 내가 실제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을 가지고 그게 이제 교수 제작 특수 프린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바탕 이론을 깔아주겠는데 요 이론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준 그것이 이제 교환 템플릿입니다. 그 우측 상단에 이제 나의 전자우편 전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그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템플릿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100여 장 모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 방법입니다. 나는 그 옆에다 써놨습니다. 이론 없는 문제 해결력은 사상 누각이다. 이건 뭐 충분히 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집단 수업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한 영양평가 그러면 10명, 6명 이 컴퓨터 앞에서 그 중요한 시간을 쓰고 이런데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대집단 수업을 300명까지 모아서 하겠어요. 그러면 대집단 수업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성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위에 모두가 스승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까 여러분 무슨 얘기 하셨죠? 그 다음에 아유 나는 이 문제에서 이게 어려워 라고 할 때 다른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도 교육청끼리는 협동학습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청과 경기도 교육청
또 경기도 교육청과 저 부산교육청 이런 사람들끼리 협동학습이 시켰거든. 그러면 옆에서 쉬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이렇게 동료한테 어려움을 말을 했을 때 그 동료가 또 무엇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요, 심리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준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 여기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미래 수준인데, 미래 수준에는 근접 수준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이제 톨스토이가 얘가 있죠. 여러분이 남은 공직 생활 동안에 웬만큼 연습해서 톨스토이 대문호를 따라갈 글을 쓴다는 것은 힘들겠죠. 예. 뭐 앞으로 10년은 모르겠지만 승진 준비 기간에.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칩니다. 이것을. 요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약간 높은 사람인 동료가 여기를 가장 자극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역량평가에 글을 쓰기를 가르칠 때 톨스토이 돌아가신 대문호가 와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동료들이 이걸 자극할 때 제일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초창기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내 한참 후배 되는 사람인데 한양대 법대를 나왔어. 갖고 사법고시 엄청 하다가 떨어졌어. 가지고 어느 입시학원에 가가지고 사회를 강의를 하는데 고시생들한테 하는 식으로 해버렸대요. 그게 애들이 감명을 먹어서 입을 다 벌리더래.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학부모들한테 항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하나도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집단 수업은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5주째가 되는 때에 그때 마지막에 한다거나 또 공휴일을 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집단 수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역할 수행 있죠. 롤플레잉. 이 롤플레잉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상황을 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공직에서 있을 법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을 모둠을 만들겠어요. 가령 여기에 한 40명 있다 그러면 요리 6명, 8명이 한 모둠, 요리 8명 한 모둠, 그러니까 거기에 모둠장을 딱 주고, 물론 이제 그건 그때그때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록과 동시에 같이 모둠 오고 싶은 사람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가지고 상황을 주고 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뭔 말이냐면 상황을 주고 여러분이 이제 아까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롤플레잉이나 설랑기법이나 사례 발표, 사례 연구가 하나인데, 다만 롤플레잉은 뭐냐면 그 상황이 좀 짧아. 한 2페이지 정도 돼. 그걸 주고 여러분이 합의하에 대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직접. 그리고 롤플레잉을 이제 희망을 받겠습니다. 여기 와서 연기할 사람. 물론 나는 여기서 평가자로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연기를 하고 또 희망자를 받아서 연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해본 것하고 안 해본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제분들 그 교원 임용고시 면접도 애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을 못해. 근데 요즘에 면접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세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울고 눈 파란 물이 흘러내리니까 이제 채청관이 왜 이렇게 긴장하냐, 나 자네 안 볼라니까 해봐라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애들 왜 그렇게 당황했냐, 미리 엄마 앞에서 거울 앞에서 해봤지만 그렇게 당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롤플레잉, 특히 서울시청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집단 토론 이런 것을 하려면 대집단 수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해보고 많은 사람이 그걸 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사 1인이 평가한 것보다는 여기 80명이 여기 4명 역할 수행한 걸 보고 평가해서 내라, 종합해라. 그게 최고예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작성은 이제 어떤 그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서 원인, 해결 방안을 써라 이건데, 이건 특히 그 내용 파악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만 딱 비법을 가르쳐 주자면, 내용 파악할 때 예를 들면요, 저기 전남 요런 데 같은 데는 30페이지를 쓰고 2시간에 써라 그러니까, 요거 훈련 안 된 사람은 읽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내 아들이, 독후감을 써내라 그래요. 근데,
국제학부 다니거든요. 지금 3학년. 근데 우리나라 그것도 아니고 저 잉글랜드 뭐 분쟁사 그걸 써놓고 그걸 써내라 그러니까 얘가 미쳐요. 그런데 독후감 제대로 쓴 전문가한테 보면 400페이지 한 두세 시간이면요 읽은 사람보다 더 잘 써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파악 기술이 있거든. 예를 들면 단어 수를, 단어의 키워드를 딱 그러니까 이렇게 30페이지 논문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여기다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단어를 써요. 단어를 써.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또 가다가 뭐 주차장 대란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여기에 몇 번 나왔냐, 몇 번 나왔냐 이렇게 표시를 해.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요약하는 그런 기법, 이런 것을 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은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론은 바탕지식으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교환을 주기도 하지만 나는 항상 그렇게 하면 여기다 방을 겁니다. 방을 이렇게 크게 걸어서 걸음을 딱 조선시대 과거 보듯이 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서류환기법 같은 것은 여러분이 글을 써내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줄을 치면서 여러분과 토론식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여기다가 몇 개를 써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모범답안 작성한 것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여기까지는 내가 해줘. 이렇게 키워드. 그리고 여름을 갖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일, 5일 내에, 왜냐하면 일요일, 토요일 오고 그 다음 달 토요일 오면 한 5, 6일 남죠? 거기서 댁에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그놈을 점삭해서 잘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썩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야기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문제, 그것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다시 나눠줘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형식부터 내용, 논리적 오류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여기다 걸어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여기 해결 대안은 내가 이거 있는데 또 누구 말해볼 사람 이렇게 해서 해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문호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있어. 키워드를 여기다 몇 개 써줍니다. 요즘에는 그렇게도 나오죠. 키워드 몇 개를 주고 이 말이 들어가게 대안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것을 과제로 또 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받아서 첨삭도 하고, 이 첨삭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첨삭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 좀 봐봐요. 문제 제시,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및 토론, 이동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같을 동, 다를 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에 맞는 점은 이거고 틀린 점은 이거다. 이것을 분석하겠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흔히 여기 역량평가에서 흔히 강사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뭔지 아세요? 수험생이 써낸 문제가 더 좋은데 강사가 임의적으로 끄집어버린 거,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동 분석 변별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관련 이론을 설명하면 키워드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요, 역량평가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실제로 글 잘 쓸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해보면요, 2줄 쓰면 쓸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호체계도 익숙하지 않고 말도 익숙하지 않고 해서 못 쓰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주고 써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답안을 수거해서 첨삭을 하고 모범 답안의 합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이 이거다. 여기에 맞춰서 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원의 장점으로 들어가는데요. 교통 좋고 또 이해가면 컴퓨터 60여 대가 구비되어 있어서 아주 실습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이 옆에 고시텔을 직접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가까운 데는 택받아 못 오지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편리를 주고, 또 우리 지하식당에 가면 4,500원씩인데 나는 저보다 맛있는 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음. 특히 지방 거주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기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영양평가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간결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다지는 입장에서 이걸 다시 들어주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겠네요. 자, 우선 모의 상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모의 상황은 다 아시죠? 업무 상황에서 실제 있을 법한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모의 상황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가 뭐냐면 그 참고 자료 제시라고 되어 있죠. 실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황, 어떤 정책 대안을 줍니다. 아니면 신문기사, 이번에 저기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를 하나 줬었습니다. 또 보도자료, 또 관계자와 오고 가는 이메일, 이런 것들이 뭐 또 전화 통화 내역, 오만 것들이 참고 자료로 주어집니다. 또 나번에 이제 영양평가의 기법은 가장 많은 것이 서류함 기법이죠. 뭐 인베스킷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결함에 있는 그 문제를 보고 즉석에서 해결안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 조선시대 때는 이런 유리관 속에다가 딱 넣어요. 현황 문제를 넣어 가지고 이제 나와서 공정성을 위해서 뽑게. 그럼 이제 뽑으면 딱 쓸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거기서 하나 딱 뽑았더니 현안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해라.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국정화에 대해서 왕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데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거기에 있는 고시관이 있다가 막 눈치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뭐라고 하냐. 놔둬라. 그래갖고 나중에 장원급제가 누가 되냐면 신랄하게 비판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인바스켓입니다. 그래서 인바스켓은 거기에 보면 갈등 조정 능력을 봅니다. 부서 간의 갈등, 또 뭐 시간 간의 갈등, 예를 들면 동시에 처리해야 할 2개 이상의 일을 주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줘서 해결하겠느냐, 또 업무상 갈등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해외 파견을 가야 하는데 내가 해외 파견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를 해외 파견을 가라고 하냐, 이렇게 부하 직원들로부터서 불만이 있을 때 그걸 설득하는 방법은 또 인사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행정, 그러니까 인사상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조절을 할 때 4가지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꼭 요거, 하여튼 인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거 따져야지. 능력 우선이냐 경력 우선이냐. 예? 자, 내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자, 인사행정에서 능력과 경력 중 어떤 것을 중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말해봐. 뭐? 능력이 있다. 또 질문하면 부담 느낀데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죠? 요것이에요, 요거. 요거 왜 그러냐면 능력 컴피턴시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력은요, 요 경력이 뭐야? 한자로 써봐. 지나온 길이요. 하버드대 나왔어요? 안 나왔죠. 객관적이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몇 년 교육받았느냐, 이 부서에서 몇 년 근무했냐, 저 지방에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냐 없냐, 이게 객관적이야. 그래서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 분장을 할 때는 객관성을 중시하고 경력을 중시해야 할 때가 있고, 경력보다는 이런 거요. 어떤 거죠, 애국어, 구사 능력, 이런 것을 중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 통상부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수행 그 통역관은 아주 엄청난 명예죠. 지금의 그 박진 의원, 그분이 많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번역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애국어 구사 능력이 경력을 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같은 사람이 불만이 있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인사정책,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거나 업무분담을 뺏거나 그럴 때 또 하나가요, 전문성이 더 중요하냐 사기가 중요하냐,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중요하냐 사기가 중요하냐, 이런 틀에 맞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할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김정은이를 조그만 애기한테 일을 주고 더 큰 장남을 일을 안 줬잖아요. 김정일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거기에 판단 기준이 없었겠어요? 예, 그러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업무상 갈등, 분쟁을 조정할 때는 항상 이런 네 가지 틀에 맞춰서 장단점을 알아야 돼. 최소한에요, 요걸 알아야 우리가 갈등 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갈등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역할 수행을 한번 보실까요? 롤플레이. 이 롤플레이는 한 어떤 그 상황을 줍니다.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을 갖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개조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할 수행은 두 가지야.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과 발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한 기법은 뭔만 보죠? 문제 해결 능력만 보는 거예요. 발표 능력 안 보지, 글로 쓰니까. 그러니까 역할 수행은 그 두 가지를 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렵겠어, 당연히. 역할 수행이 훨씬 어렵죠.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서류한 기법은 고칠 시간이라도 있어. 우리가 고칠 시간이라도 있어. 근데 역할 수행은 내가 뭐 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 수행은 상당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대집단 수업으로 돌려버리겠어요. 역할 수행을. 그리고 역할 수행을 하면 각 시청이나 각 도교육청 이런 데서 조금씩 다르지만 다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역할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대안 마련, 하나는 발표거든. 역할 수행은 첫 번째가 대안 마련이에요. 요건 서류한 기법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발표인데, 여기에서는 철두철미 집단 토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그 브레인스토밍 기법, 그 영양평가에서 많이 소개됩니다. 그것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이 우선이요, 질이 우선이요? 양이 더 우선이요. 이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오류가 있다. 우리가 어떤 표를 모집한다거나 앞으로 조직에서 여러분 중견관리자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모색할 때 누가 하버드대 나왔으니까, 누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누가 어느 분야의 박사니까 그 사람한테 우선 물어본다. 요건 오류예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그거 하나 써주세요. 지식과 아이디어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써놓으세요. 그거다. 지식과 아이디어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경영학을 배우죠? 여러분이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설학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배워.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박사를 딴 거고, 실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이 현장에서 갈등이 엄청나거든요.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써놓은 것은 그냥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박상천 그 국회 검찰총장 옛날 아시죠? 국민의 정부 때 그분이 대학 교수하고 이 얘기하는데, 대학 교수님이 항상 지식 위주로 이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뭔 말이냐면, 만약에 질이 중요하다면 표 모집은 절대 우수원 학자들이, 국문학자가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만든 표 중에 최고의 표가 뭔지 아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한글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 시골의 노인이 자기 손자한테 건 거예요. 야, 꺼진 불도 다시 봐라. 그걸 그대로 내갖고 그게 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중견관리자로서 대안을 마련할 때는요, 질보다 양을 중시하시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냐, 모둠을 설정해 놓고 말 같지 않지만
여러 대안을 쓰게 할 것입니다. 역할 수행할 때 말 같지도 않아도 어떤 대안이든 이제 써내라. 그래갖고 그 대안을 좀만 첨가하고 조금만 줄여버리면 그게 최고의 대안이 된 거예요. 이것은 대집단 수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착이 되면 우리 아까 밑에 직접 여러분 면담했던 우리 원장 선생님이 혹시 모두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편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할 수행은 아주 중요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토론을 또 한 데가 있어요. 집단 토론은 어떤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A 사무관은 이 민원인의 참여를 인정하면은 일이 뒤처지고 그 사람들은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민원인 의견을 이번에 듣지 말자. B 사무관은 아니다. 그래도 민원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 그래갖고 질문이 뭐예요? 기하라면 A 사무관의 말에 동조냐, B 사무관의 말에 동조냐,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그게 인터뷰고 역할 수행을 하면 그게 롤플레이고 그래.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빠른 것이 중요하냐, 민주성이 중요하냐. 이제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능률성과 민주성은 대립이거든. 근데 우리가 민주성이 능률성보다 항상 상위 개념이다. 이건 아니요. 예,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 또 경찰 치안에 테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민주성은 저 밑에요. 뭐가 중요해요? 능률성이요.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은 민원인의 참여를 제한해라. 그래서 여기 우선이요. 그러나 국정화 교과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치안 유지나 테러, 보건 질병처럼 민주성,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훨씬 중요해. 그래서 절차적 정의, 여러 사람의 민원인 의견을 듣고 화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니까 민원인 의견을 들어야 실행력이 부여된다. 그래서 나는 비사무관의 의견에 동조하겠습니다. 이게 답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건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근거만 있으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평가자 1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이제 면접이나 마찬가지에 질의응답해야 돼. 상당히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요즘에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 지금은 스펙이 아니고 실제 능력이 중요합니다. 음대, 의대를 나왔냐가 아니라 노래를 꾀꼬리같이 대중을 매료시킬 수 있는 대중가수가 교수보다 더 중시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례 발표예요. 이게 봐봐요. 사례 연구나 사례 발표는 똑같은데 어떤 사례를 주고 오랄, 말로 해라 그러면 사례 발표고 글로 써내라 그러면 사례 연구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사례 연구가 나왔는데 사례 연구하고 서류한 기법은 똑같은데 서류한 기법은 간단한 글을 줍니다. 그러나 사례 연구는 논래 40페이지, 30페이지 분량을 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데 든든한 점은 뭐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요약하는 기법, 표현하는 기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문제 많이 나올 태제 첫 번째가 자살 문제,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들 간의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이런 교육과 연결되니까 교육청은 물론이고 서울시 복지 문제니까 서울시청이나 일반 시청의 태제 제일 첫 번째예요. 이제 그런 거 달아보겠는데 그런 문제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줄로 나왔지만은 거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골라서 정책 대안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게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습니까? 오늘 귀하신 시간 또 바삐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태제를 가지고 공개 강의를 더 한 번 하고 이제 1월부터 강의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바쁘신 시간
비용 편익 산출에서 좀 편익이 더 컸나요? 예, 좀 이렇게 안내하고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